만들기 두 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세종의 종교개혁으로 붙여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갑자기 한국 사람 만들기 하다가 이제 세종으로 거슬러 올라가냐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선 사람이 우선 누구였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우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소위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드리면은, 정체성이라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변치 않는 뭐가 그래도 원래 거가 그래도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거가 뭐가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조선 사람은 원래 거였느냐?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조선 사람도 원래 거가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워낙 고려 사람하고 조선 사람은 또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요, 저는 변하는 거고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간 거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걸 하면서 저는 그럼 어떤 한국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는 한글로 된 문학이 없다. 당신들이 한글로 된 굉장한 글을 많이 쓰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한글이 뭔지를 알게끔 하고 기준을 세우고 하는, 정말 할 일이, 새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대신 우리가 새 나라를, 새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거다. 진짜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가 어떻게,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가변적이었고 실제로 변해왔었던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들기 5부로 나눠줬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갔고, 먼저 조선 사람 만들기를 제가 1권의 앞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1권은 조선 사람 만들기하고 친중의정척사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선 사람 만들기를 짧게 한 2시간에 걸쳐서만 말씀을 드릴 지금 계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의 종교개혁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372년에 불교가 고구려의 전례가 됐고,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니까 그 사이에는 1000년 동안 불교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관원상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이제 불교에 기반을 했는데, 하나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만일에 불교가 있었더라면은, 그러니까 조선조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불교의 나라로 갔었으면은요, 우리 대도시 같은 데가, 큰 도시들이 지금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주나 개성에 가면은 거기 터를 보면요, 왕궁보다도 훨씬 더 큰 터가 항상 절터예요, 절터. 황룡사 같은. 그러니까 제일 화려한 건물, 제일 큰 건물이 도시 한복판에 왕궁보다도 더 크게 지어져 있는 게 그게 불교 국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경주에 가면 그래요. 개성엔 제가 못 가봤지만 개성도 분명히 그럴 거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 가면 봅니까? 방콕,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은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전부 다 불교 사찰들이에요. 왕궁들은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는 아예 절이 없어요. 조계사 이런 게 있지만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고, 그렇죠? 전부 다 쫓겨나서 저 산속에 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궁들만 있습니다. 서울에 내놓을 수 있는 전통 건축물은 그냥 왕궁밖에 없습니다. 기와집 몇 개 빼놓고는, 말고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다른 사회가 됐는가. 시각적으로도 사실 불교가 있었으면 다른 사회였을 거다. 근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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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우리가 세종의 종교 개혁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 1406년에 태종이 그때 당시에 3000개의 불교 사찰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개 종단 242개만 남기고 강제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네, 저 그림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태종이 3000개의 사찰을 242개로 줄였는데, 세종이 그 다음에 그 왕위 올라서 세종 6년에 11개 종단을 선종과 교종 두 종단으로 통폐합을 시켜버리고 각 종단에 18개씩 총 36개의 사찰만 남기고 모두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1406년에서 1424년 18년 동안에 3000개 사찰이 36개가 됩니다. 그 종교 탄압도 이런 종교 탄압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 그림들이 뭐냐? 이건 제 지론입니다. 이건 제 지론인데 우리가 경주박물관이고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맨 부처상이 있는데 전부 다 목이 없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목이 없는 부처상들이 이렇게 많냐? 어딜 가나?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역사 시간에 듣는 얘기는 뭐 몽골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이제 뭐 그러느라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세종, 태종, 주자학자들이 들어와서 사찰을 폐쇄를 해버리고, 그렇죠? 땅을 다 뺏어버리고, 승려들을 다 환속시키고, 그러고는 부처들을 어떡합니까? 전부 다 버리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버린 데가 어디다 버렸는지 아세요? 우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다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머리가 잘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외적이 와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종교개혁의 이 무서운 반불교, 친유교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그거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찾은 정말로 재미있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인용문인데요. 이 인용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세종실록 12년 1430년 12월 22일 날 세종대왕하고 김종서 그 충신 김종서 나중에 세조 수양대군한테 죽게 되는 그 김종서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 고약해 등이 고려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에 친형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형을 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김종서한테 부윤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장 같은 한성 부윤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고약해라는 사람이 한성 부윤인데 이 사람이 무슨 그 얘기를 했냐면은 친형의 예라는 거를 행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세종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친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친형을 안 하고 전부 다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키고 있다. 그거 친형을 안 하려고. 그럼 이거 도대체 친형이 뭔가? 그래서 친형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친형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말로 결혼하면은 남자는 뭐라 그러죠? 결혼하는 거를 장가 간다. 여자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가 가는 사람이 있나요? 장가 안 가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장가 간다는 뜻이 뭔가요? 결혼을 해서 장인 장모집에 가서 사는 게 장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시집 가는 거는 결혼해서 여자가 시부모 댁으로 가는 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친형이 뭔지 아세요? 시집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야지 되는 게 친형인데 그거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조선 사람들이 안 하겠대, 그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세종이 답답해서 이거 왜 안 되느냐 하고 김종서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조선 사람들이요, 원래 장가만 갔대요.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어요. 만일 여자가, 김종서의 설명입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곧 신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일을 꺼려왔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김종서는 경제학자인가 봐요. 경제학적인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재산은 여자 집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데리고 와. 그러면 남자를 데려와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다 돼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여자들 보고 남자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남자 집에서는 새 식구를 맞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 결혼을 시켜버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 장가가는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면 어떨까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와 왕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주지 않으면 고래를 행할 뜻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오래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의 소위 지혜로움이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 안 되는 일이면 그럼 우리부터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이제 하여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인 게요.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세종 17년 2월 29일자 기사를 보면은 윤평으로 가선대부 파원군을 삼으니 윤평이라는 사람한테 그 가선대부 파원군이라는 이제 칭호를 내려줘요. 윤평은 판봉상시사 윤창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 소생이다. 그러니까 판봉상시사면은 종묘에서 이렇게 제례를 지내는 거를 총괄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한테 장가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숙신옹주가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데 숙신옹주가 이제 태종의 궁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종의 이복 여동생이죠. 그렇죠? 태종의 후궁의 소생이니까 세종한테는 자기 이복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여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봐요. 아까 약속한 대로 김종서한테 약속한 대로. 그래서 17년 3월 4일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 최초로 시집을 간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랐어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이 남자 중심의 부계 혈통 중심의 아니었어요. 시집을 안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장가만 가려고 했었을 정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임당이 그 어린 율곡을 데리고 자기의 친정인 강릉의 오죽헌에 가서 키웠다. 그래서 오죽헌이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릉에 가면 다 한 번씩 들려보고 그러는데 저도 몇 번 들려보고 그리고 이제 율곡을 거기서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제 외가에서 자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저도 몰랐던 사실은 오죽헌은 율곡한테만 외가가 아니라 신사임당의 외가예요. 어머니 집이야, 어머니 집.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어머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도 장가를 왔었다가 과거를 친다고 서울에 갔다가
과거를 치고 사화 때문에 일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낙향을 하는데 어디로 낙향을 하냐면은 자기 처가로 낙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외할머니가 재산을 갖고 있고 어머니가 재산을 갖고 있고 외할아버지도 장가를 온 거고 자기 아버지도 지금 장가를 온 거고 거기에서 신사임당은 아버지 신명화와 외할아버지 이사원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후, 딱 100년 후부터 나오는 조선 여성들, 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이름도 없고 그런 조선의 여성이 아니에요. 신사임당은 완전히 다른 시대 여자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붓과 글씨와 모든 거 그렇게 능하고 왜 그렇게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켰냐? 자기가 다 배웠으니까. 자기네 집안이 그러니까 외가가 여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에서 자기 엄마 집에서 거기서 그러고 마음껏 자란 거예요. 교육받을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뭐예요? 전환기. 놀라운 이제 주자성리학이 들어온 지 한 200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슬슬 변하는 딱 그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원수와 그러니까 이율곡의 아버지 이원수와 결혼한 후에도 강릉과 시댁인 파주를 오가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여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시집 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다시는 친정을 못 가보고 이제 이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게 우리의 뭐 노래들과 뭐 여기에 절절하게 담겨 있는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다만 뭐예요? 그래도 이제는 시집을 가는 전통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시댁이라는 거를 가서 그래도 있어야 돼. 자기 친정인애만 있으면 안 돼. 외가에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나자 그래서 저는 이게 친정인지 외가인지 하여튼 말이 그러니까 다시 오죽헌에 와서 3년상을 치러요. 그러니까는 사위가 죽으면은 그 상을 누가 치러줘요? 장인 장모가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왜 고모보다는 이모랑 친하고 작은 아버지보다는 외삼촌하고 친하고 왜 이렇게 외가가 더 푸근하고 뭔가 이런 걸로 돼 있는 사람들인가? 이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라면 이 장가가는 전통 때문에요. 참 장가가는 풍속이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요 하루 장인 장모 댁에 가서 자요. 꼭 그거 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장가가는 전통 남아있는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는 게 세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사람의 개혁은요, 그냥 무슨 뭐 한글 창작, 뭐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불교 사찰들을 왜 저렇게 닫아버렸는가? 뭐를 하려고 이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종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무서운 개혁을 해나가면서 장가 가던 사람을 시집가게 만들고 이제 막 이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족보가 안동권시 성화보, 요 다음 슬라이드에 사진이 있는데, 조그만 사진밖에 못 넣어서 그랬지만은, 안동권시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동권시가 갖고 있는 그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족보인데, 1476년에 만들어집니다. 성종 7년에. 그거보다 오래된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서문에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죠. 서거정이 족보에 서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종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목의 순서를 정하고 적손과 지손을 구별하여 100세가 지나도 그 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었는데 대가 멀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자 국가에서 이를 관장할 수 없어 이 법을 폐지하였다. 그 뒤 자기의 가계는 스스로 밝혀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 보첩제도가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원래는 종법제도가 있어서 부계로 쭉 기록을 나라에서 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건 안 되겠으니까 각 집안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보첩이라는 게 족보라는 게 생겨났다.
또한 수당 이후에는 국가의 기관으로 도보국을 설치하여 관리를 두고 문서를 제작하여 혼인의 사실과 과거의 급제, 천거 등을 모두 기록하여 정사에 참고하게 한 것이 보첩의 시초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쨌든 그 족보라는 걸 만들어 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종법도 없고 보첩도 없어서 겨우 몇 대만 지나면 조상의 명호를 잊어버린 것이 예사로 되어 있어 친족과 조상을 존경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효제를 권장하고 예속을 성취시키고자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원한 상계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거에 있어서는 참고할 문헌도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족보를 안 만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참고할 문헌이 있는 것만 찾아서 기재하고 참고할 수 없는 것은 요약하여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며 대수가 멀지 않아서 근거가 있는 것은 모두 찾아서 기재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기록이 없으니까 대충 만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제일 오래된 족보가 1476년인데 그나마도 대충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법제도라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종법제도라는 거가요. 유교가 종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자기가 나는 3대를 공부했다. 하은주를 다 공부했는데 나는 역시 주나라다. 주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공자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시습지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 주나라가 뭐였느냐? 주나라가 종법이라는 게 뭐냐면 부계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까지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왕위가 꼭 아버지에서 아들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한테서 그 선왕의 동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형제끼리도 얼마든지 고려 시대를 보면 왕위가 형제한테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라 시대는 여러분 누구한테도 갔어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자들한테 갔어요. 왕위가. 종법제도가 뭐예요? 무조건 장자상속.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체계가 잡혀 있는 거야.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부계 장자로만 가자라는 거가. 그래서 그 제도를 완성시키고 그게 주례고 그게 종법이에요. 그래서 종손할 때 우리 그래서 그 종법을 사실 들여오는 겁니다. 지금 유교를 들여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장가를 가면 안 돼요. 부계 혈통을 지금 따져서 그 보첩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록을 해서 이 집안에서는 어떤 아들이 나서 무슨 과거를 쳐서 어떻게 됐고 이거를 통해서 나라에서 이 기록을 갖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과거를 쳐서 어디에다 천거를 해서 무슨 직책에 가고 하면은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종법제도가 제일 확실하게 해준다 그래갖고 그 종법제도를 들여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던 고려사회에 종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가를 보내던 걸 시집을 보내고 이제 이런 보첩, 족보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재밌는 것들이 이 제사 문제예요. 그 불교만 했으니까 제사라는 걸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은. 그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편찬사업, 그 수많은 책들을 찍어냈다. 그 삼강행실도 이런 거를 마구 찍어냈는데 왜 그랬어? 새 이념을 들어와갖고 제사를 지금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아무도 못 지내니까 제사라는 건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고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야 되고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남쪽에 뭐를 놓고 이거를 다 나라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가 밤새 그런 거를 공부해갖고, 그러니까 무슨, 뭐만 들어오면은 꼭 세종이 그러거든요. 고래를 참조하고, 우리의 법을 참조해서 그럼 그걸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젊은 학자들이 가서 밤을 새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면 세종대왕에 가서 뭐 이불을 덮어줬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게 전부 다 완전히 새 사상하에 새 제도들을 일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사를 지내야 되면은 사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묘, 사당. 사당이 없죠. 절들만 있지 사찰들만 있지 사당이라는 게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당을 줘라, 사당을 줘라. 그 얘기가요, 이게 태종 1년 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책은 더 많이 있지만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태종 1년에 사헌부의 대사헌 이지가 상소를 올려요, 태종한테. 가묘의 법은, 가묘라는 게 이제 사당, 집안의 그 묘죠. 가묘의 법은 그 집안의 교회죠. 말하자면 유교의. 가묘의 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부모를 섬기는 자는 살아서는 효도를 다하고 죽으면 살아서 봉양하던 것보다 후하게 하여 섬기기를 생존한 것 같이 하되 종신토록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부모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뜻입니다. 부도의 속화설이 행해지면서, 부도가 뭡니까? 불교의 환생설, 뭐 윤회설, 이제 이런 설이 행해지면서부터 남의 자식된 자는 간사한 말에 혹하여 부모가 죽으면 부처에게 천거하여 천당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상을 마친 뒤에는 공허한 것에 붙이고 다시 사당을 세워 섬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국가에서 풍속이 날로 박하여지는 것을 염려하여 매양 명령을 내림에 반드시 가묘의 영을 먼저 하여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건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얘기고, 실제 불교가 들어오기 372년 이전에는 뭐 제사를 지냈던 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제도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불교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거. 그거 이제 송나라의 주자학자들이 하던 얘기죠. 왜냐하면 수나라, 당나라가 불교였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한나라 이때 만들었던 이 종법 제도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자 같은 그 송대의 주자학자들, 유학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조선에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안 하게 됐는데 아무튼 다시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되겠는데 사당을 짓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즐겨 행하는 자가 없으니 대개 이단의 사설이 굳어지며 깨뜨릴 수 없고 또는 시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묘를 지어라는데 어떻게 지으라는 말이냐고. 뭐를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또 책을 만들어서 그림 그려서 찍어갖고 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신등은 이제 대사원이 저희가 생각하건대 왕성은 풍화의 근원이요. 한양은 풍화의 근원이요. 다스리는 근본이니 사대부의 집으로 하여금 먼저 행하게 한 뒤에 그 나머지도 행하게 하면 무엇이 행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도성안은 집이 협착하여 사당을 설치하기 어려우니 따로 궤 하나를 만들어 신주를 넣어서 깨끗한 방에다 두게 하여 간편한 것을 따르게 하고 외방에는 각각 주부 군현의 공소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걸 세우고 이제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가묘를 다 세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방 하나를 지정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다 그럼 신주라는 걸 모셔라. 그러면 이제 신주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신주라는 건 오동나무로 가로 몇 센치 오르면 이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그 세종의 편찬사 학문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묘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죄송합니다. 이건 태종 13년이에요. 아까는 태종 1년 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한성부에서 세 가지를 조목별로 알았다. 첫째, 가묘의 설치는 이미 뚜렷한 영갑이 있는데 사대부가 넓게 집터를 점령하고 당침을 높이 하되 일찍이 가묘는 세우지 아니하니 안 들어요. 절만 다니는 거야, 여전히.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근본에 보답하는 뜻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승중자로 하여금 금년을 한 장에 모두 사당을 세우게 하고 어기는 자는 헌사에 이문하에 규리하게 벌을 줍시다. 이제는 잡아다가 세금을 매기든지. 그 다음에 세종 14년입니다. 이제 많이 띄었는데 세종 13년 11월 11일자 기사를 보면은 시좌서에서 돌아와 경연에 나갔다. 임금이 이긍에게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웠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한갓 빈 그릇이 될 뿐인 것이다 하니 이긍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모두 이를 세웠지만은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나라에서 사당 세우라 그러니까는
세종 13년쯤 되니까 이제 대충 세운 것 같습니다, 다. 그랬더니 세종이 이제 참,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당은 세웠는데 그 안에서 그럼 신주는 모셨냐? 그럼 거기서 제대로 모시고 그 제사는 지냈냐 했더니 이긍이 이제 말문이 막혔는데 솔직해요. 글쎄요, 뭐 사당을 차도 지으라 그랬으니까 지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신주 모셨는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천년 불교하던 나라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세종대왕은 무서운 사람 같아요. 너무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그걸 아버지가 알아봤으니까 뭐 양령 효령, 충령 효령 쫓아내고 이제 셋째를 시켰는지는 몰라도.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시 이제 고려 사람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서긍이라고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세종의 이 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1124년이니까 아직 거의 300년 있어야지 이제 세종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 고려를 보고 가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고려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요. 남녀 간의 혼인에 있어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를 본받지 않으니 참으로 웃을 만하니. 이 고려 사람들은 결혼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대. 네? 결혼하고 또 딴 데가 장가가고 딴 데 시집가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실제로 인류학자들이 공부해 놓은 걸 보면요. 연구해 놓은 걸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 집이 있어서 재산이 있고 남자들이 와서 몇 년 살다가 그냥 이혼하고 간대요. 그럼 또 딴 사람이 와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차가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자 여자한테 장가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게 고려의 풍속이었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 4인이나 맞이하는데 조금만 맞지 않아도 헤어진다. 그럼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또 남자도 여러 그 처첩을 두는 경우도 있었나 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굽이 따라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하고 남녀가 그냥 개울가에 가서 속옷바람으로 그냥 그러고 드러내놓고 목욕하고 이러는 거를 갖다 하나도 이상하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거를 읽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 같으세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래요? 일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일본하고 우리는 같았었던 것 같아요. 뭐 백제가 건너가서 신라가 누가 건너가서 누가 어느 쪽으로 건너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백제가 건너가서 만들었든지 하여튼 이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고 이 반도에서는 유교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어디 남녀가 속옷을 드러내놓고 혼욕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망측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보고 온천 같은 데 가서 막 남녀들이 뭐 이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비윤리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기록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종대부터 조선이 하려고 하는 개혁이 얼마나 근본적인 개혁이었고 무서운 개혁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이 정치학자 입장에서 야 도대체 이 무슨 그때는 뭐 무슨 전화가 어떻게 이 명령을 다 하다를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이거를 메타 시켜갖고 강제를 해가지고 짓는지를 항상 가서 검사를 하고 안 하면은 벌을 주고 벌금을 매기고 이 통치력이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처에는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건이 왕씨가 아니에요. 궁예가 궁씨가 아니고 견훤이 견씨가 아니듯이, 네? 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왕씨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실록을 보면, 고려사를 보면요, 왕건이 자기가 껄핏하면은 왕씨성을 내려줘요. 근데 왕씨성을 내려준다라는 게 지금같이 같은 집안이 된다, 이게 문중이 된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굉장히 높은 자귀 같은 거를 주는 거죠. 자귀였었죠. 자기 뭐 공작, 백작, 후작 하듯이 자귀였지, 이게 같은 집안 사람이 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16세기까지도 인구의 40%가 성이 없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천민과 노비들도 성씨를 갖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성씨를 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는 1910년에 일제가 민적법,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성씨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16세기까지도 인구의 40%가 성이 없었고, 그렇게 노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성이 없었습니다. 그 노비들, 천민들이 다 성을 갖게 되는 게 1894년 갑오개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김씨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한 성씨가 어떻게 인구의 4분의 1이 한 성씨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다음엔 전주희 씨는 또 왜 그렇게 많고, 네? 밀양박 씨? 아니, 어떻게 한 집안에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아이를 낳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아마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기억하시겠지만, 족보라는 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집안이면은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어른한테 와가지고 저 좀 거기에 이렇게 끼워달라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흐려진 부분 같은 데들 이렇게 돈 받고 끼워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문중이 늘어나고 그거 갖고 과거 보고 이제 뭐 이런 그냥 비일비재 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특히 천민과 노비들을 이제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해방시키니까, 미국에요. 흑인들 중에, 흑인 성 중에 아마 제일 많은 성이 스미스일 거예요, 스미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윌 스미스, 영화배우부터. 하여튼, 스미스는 엄청나게 많아요. 존스. 제임스 럴 존스라고 그 스타워즈 목소리 있고. 존스. 근데 왜 전부 다 백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집안 명문대가의 성들을 갖고 있습니까?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노예 해방했을 때, 자, 너희들도 이젠 노예가 아니라 엄연한 미국의 국민이다, 시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성을 갖고 다 너희 집안을 해서 이제 따로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너 무슨 성 할래? 그럼 지금 4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건너왔습니다. 그 전에는 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기왕 성을 얻게 되는데 무슨 성을 얻겠어요? 자기 주인이든가 어쨌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멋있는 유명한 집 성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안동김씨가 많습니까? 안동김씨가 제일 오래 세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너무 역사를 몰라요. 너무너무 역사를 모르고 너무 막연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 사람이었겠거니 했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겠거니 했는데, 원래 이랬겠거니 하는 거는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급진개혁 정책, 정말 급진개혁 정책을 세종이 하는데, 그게 정리하자면 종법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남자 부계 혈통 중심으로 가는 종법제도. 고려식 모계사회를 완전히 혁파해버리는 거고, 신형제도를 도입을 하고, 사당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동성, 동본, 금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빨라야 18세기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1700년대에 가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관계에 관련된 남녀 7세 부동석부터 시작해서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왜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애기씨, 이쁜이, 뭐 파주댁.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부르더니 뭐 그거였대는. 그러면 세례명을 애기씨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뭘로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에스더. 그건 애시덕, 박에스더가 나오고 그러면 메리, 메레, 여메레, 메리, 헬렌, 김환란, 헬렌, 김헬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 조선이 제가 봐서는 18세기에 가서부터야 비로소 세종이 시작했던 그 개혁이, 왜냐면 아까 보시듯이 율곡 신사임당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장가가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어요. 제 책에 보시면은 유명한 주자성리학조들, 뭐 김장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묻혀 있냐면 자기 처가 선영에 묻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 급변하는 그 세월을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찾기 시작했다는 이 한국 사람의 엑기스, 삼국시대, 단군시대부터 변치 않는 한국 사람들만의 풍습, 한국 사람들의 하여튼 의식 구조, 예식,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변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런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뭘로 만들어졌고, 정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3권 쓰면서 학문적으로, 친미 기독교파, 제 표현대로가 만든 나라인 거가 그 헌법으로 보나, 제도로 보나, 실제 일어났던 재헌국회 구성으로 보나,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두말할 것도, 어느 거를 보나,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물론, 친소 공산주의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완전히 새 나라다. 이거 사실 싹 새로 시작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봐서 아직도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무지하게 걱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새 나라야. 너무나 틀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틀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것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개혁의 성공 조건인데요. 이게 참 이런 겁니다. 왜 조선이 이렇게 지독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저는 사진 보시면 왼쪽이 무학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인데요. 세종이 만든 유명한 이제 책들이죠. 한글로 최초로 한글 발명해갖고 만들어낸 책들인데, 근데 우선 무학대사가요. 무학대사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하고만 다녔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학대사한테 갔었어요. 수도를 한양으로 도읍을 어디로 할 거냐 정하는데도 땅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무학대사랑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주자성리학 나라 하자 그래 놓고 나서 왜 자꾸 그리고 절은 아들 손주에 가면은 3,000개를 30몇 개로 줄여버리면서 왜 또 무학대사님 스님은 또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듯이 석보상절은 1446년 세종이 자기 부인 소헌왕후가 중전이 돌아가니까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똑똑한 아들이었긴 하는 모양이에요. 벌써 세종이 그때도 수양을 시키니까 김수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석가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해서
주자의 일대기를 번역해서 한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석가의 일대기를 한글로 번역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1449년에 지은 불교 찬가입니다. 역시 수양대근이었고 석보상조를 보고 그 대목을 되도록 한글로 해서 가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게, 세종이 무서운 게 자기도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자기가 자라온 곳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론적으로 아무리 주자성리학이 멋있어도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누가 돌아갔을 때는 절에 가서 이렇게 했었고 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었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걸로 하자 그러면 자기 이복 동생은 시켜볼지언정 왕도 그걸 못해요. 최초로 시집, 그러니까 왕비가 시집 오는 친형의 예를,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최초로 자기네가 그 종법 제도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그 결혼을 아까는 자기 이복 동생은 시켰지만은 실제로 왕이 그렇게 친형의 제도에 따라서 그 결혼을 한 최초의 왕은 중종이에요. 중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12대 왕이에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는 부인이 죽어도 석가모니한테 갈 수밖에 없고 슬픈 일이 있어서 그걸 표현하고 자기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불교 찬가밖에 없고 그것밖에 없었는데도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가 믿는 그 불교를 완전히 뭉개버려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메이지 유신 같은 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사무라이들이, 하급 사무라이지만 사무라이들이 혁명을 해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무라이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무라이들이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전쟁을 해서 저 막부를 타도했으면 다른 막부를 만들면 되지 왜 막부 제도 자체를 없애고 사무라이 계급 자체를 그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유명한 사스마의 반란이 일어나서 뭐 사이고 다카모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전쟁이 나고 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개혁의 혁명의 절대적인 조건인데 세종은 그거를 무섭게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개혁의 성공 조건은 개혁 주체 세력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상적 기반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이 조선의 이 세종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느끼고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말씀드렸듯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로 제대로 된 혁명,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혁명을 했냐는 거죠. 뭘 하려고 지금 그랬느냐. 도대체 왜 사당은 들여오라 그러고 왜 시집만 가라 그러고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여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놔갖고, 그러니까 세종대가 태평성대라 그러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세종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큼 헷갈리고 괴롭고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별일을 다 진짜 결혼하는 방법까지 챙견을 다 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동기의 시대였었죠. 근데 이거를 왜 했는가? 다음 시간에 맛만 보여드리려면요. 세종대왕이 놀라웠던 게 이겁니다. 세종대왕이 하고 싶었던 건요. 송대의 중국이 18세기 유럽이 일으키는 산업혁명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경제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시대에 송나라에서 철강 생산량이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철강 생산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화폐가 우리 세계 최초의 지폐가 생기고 하도 동전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지폐국이 생겨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폐가 통용이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가 창출이 되면서 그 나라가 진짜 부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아직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근데 그 강남이 압구정동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강남을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나라 때 처음으로 양자강, 그 사람들의 양자강 유역을 개발을 해서 그 말씀드린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풍요의 상징이 돼버려요. 그걸 고려 말에서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고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원나라가 그걸 그대로 이해하는데 계속해서 가서 보면서 강남. 쌀도 강남식, 모든 농업 방법부터 해서 강남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강남의 상징을, 부의 상징을 떠놀고 흥부전에서 제비가 겨울에 어디를 갑니까? 강남에 가요. 강남에 가서 박씨를 물어오죠. 근데 그 강남이 서초동에 갔다가 겨울에 서초동에 간다고 겨울을 피합니까? 아니죠. 중국의 강남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강남의 부를, 그 엄청난 사회를 가지고 오려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농업혁명을 배우면서 따라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 남송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주자예요. 주희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제도, 그 사회체제, 주자가 말했던 그 종법제도, 제사 지내는 방법, 장가가 시집가는 방법, 이거를 통짜배기로 다 드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이 놀라운 산업혁명을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너무나 이해 안 되고 이질적이고 아직도 잘 안 돌아가는 이거를 하자고 해갖고 별의별 법원을 만들어 놨는데 법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이게 진짜 이상적인 객관적, 안 해봤으니까. 검찰은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해봤으니까요. 다 새로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은 나는 송나라 원나라의 이 기가 막힌 문명을 들여오겠다. 그거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농법책 쓰는 것부터 해서 추국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놀라운 혁명을 꾀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을 다 하려는 사람이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지만은 어쨌든 놀라운 사람이었고, 한글을 왜 창제했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갑자기 어느 나라는 언어학에 관심이 있어서 한글 창제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새 이념을 어떻게 더 빨리 퍼뜨리느냐. 이 새 랭귀지가 뭐냐. 우리 컴퓨터의 언어 있듯이 이 새 시스템을 위한 새 언어를 그럼 뭐를 갖고 해야지 이게 빨리 퍼지느냐 해서 사실은 한글까지 창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엄청난 혁명을 시작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혁명이었는가, 세종의 혁명이 무엇을 위한 혁명이었는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